그러면 환자가 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도 효력이 있을까요?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유언장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유언 당시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해결사 쪼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치매머니입니다. 치매머니는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자산을 의미하는데요. 치매로 인해서 사용되지 못하고 잠겨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전체 인구의 2%가 조금 넘는 65세 이상 치매 환자 약 124만 명 중 61.6%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규모는 약 154조 원, 우리나라 GDP의 6.4%에 달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치매 환자 1인당 2억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 중 약 74%는 부동산이고 나머지 22%는 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큰 돈이 치매로 인해서 사실상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치매 환자가 의사 능력을 잃으면 본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더라도 환자 돈으로 간병비를 마련하기도 어렵고, 자칫하면 소위 돈맥 경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나 제3자가 무단 인출하거나 사기를 당할 위험도 커지죠. 이번 시간에는 치매 환자의 자산이 무단으로 증여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그 방법과 이 자산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오랜 기간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생전에 누군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 증여가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법적으로는 의사 능력, 즉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한 상태에서 내 의지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이뤄진 증여만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울산지방법원 판결에서는요, 치매를 앓던 80대 노인 소유의 1억 원 이상의 돈이 사회복지사에게 인출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뒤늦게 알게 된 그 노인의 딸이 사회복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패소했습니다. 치매 상태에서 한 증여를 무효화하려면 무엇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핵심은 증여할 당시에 이 환자가 의사 능력이 없었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진단서, 진료기록, 간병일지, 가족의 증언, 그리고 본인의 진술 녹음이나 영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중등도 치매 진단을 받은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재산 전부를 증여한 사건이 있었는데, 작은아들이 장기 입원 기록, 진료 기록, 감정 촉탁 결과 같은 증거들을 꼼꼼히 제출해서 결국 증여 무효 판결을 받아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치매 상태에서 증여가 무효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상속 지분 중 일부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시기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자체가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간이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치면 아예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로 인한 증여가 무효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혹시나 이 무효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동시에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치매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도 효력이 있을까요?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유언장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유언 당시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실제 사례로 치매 진단을 받긴 했지만 이건 네가 고생해서 받는 거다 라는 또렷한 말과 함께 유산을 물려준 유언이 녹음과 증인 진술로 입증이 돼서 유효한 유언이다 라고 인정된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치매머니로 돌아가서 치매로 인해서 재산관리가 어려운 경우에 이 자산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제도는 성년후견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제도는 예전에 잘 아시던 금치산, 한정치산 같은 제도가 다시 바뀐 건데요. 법률상 대신 재산을 관리해줄 후견인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치매 환자분의 법정 대리인이 돼서 각종 재산관리나 계약을 대신 수행하고 환자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때 쓰이는 비용은 모두 환자의 재산에서 충분히
충당하게 되고 법적으로 정당한 지출이 됩니다. 치매로 판정된 부모님의 통장에서 누가 돈을 몰래 빼간다거나 집을 팔아서 간병비를 쓰는 일도 성년 후견인이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환자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거액의 금융자산을 이동하는 등의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가정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거나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년 후견 신청은 법원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관할 법원은 이 환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됩니다. 신청할 때 후견인으로 선임되길 희망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장녀, 장남 이렇게 함께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법에서 정한 신청권자는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등이 있고요. 그 외에도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성년 후견을 신청할 때는 상당히 많은 자료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우선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를 준비해야 되고 여기에 치매 환자분의 인적사항 및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서류, 그리고 환자분의 재산 목록, 그리고 의사의 치매 진단서 및 의료 기록 같은 것들을 모두 첨부해야 됩니다. 환자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환자의 재산 상황과 건강 상태를 입증할 자료들이 모두 요구되는데요. 후견인으로 지목된 사람의 신상 자료나 또 환자의 법정 상속인들의 동의서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준비할 서류가 다소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신청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거나 법원의 안내를 꼼꼼하게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서류가 준비되면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법원은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 조사관 조사를 거친 뒤에 원칙적으로 치매 환자를 직접 신문하여 의견을 듣고 전문의의 정신 감정을 통해서 치매로 의사 능력이 상실된 정도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환자 상태가 심각해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죠. 이때는 신문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이 내려지고 신청한 후견인 후보를 고려해서 후견인을 최종 선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두 진행이 돼서 성년 후견 개시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가 미비하면 이걸 보완하느라고 지연될 수도 있고요. 가족 간에 이 후견인을 누구로 할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심리 자체가 길어질 수도 있어서 1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신청하는 것이 좋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한정 후견 제도도 있는데요. 일부 능력만 보완하는 후견입니다. 이거는 성년 후견에 비해서는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서 재산관리나 일상생활의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기는 하지만 일상적인 판단 능력은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후견 일부,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일상 결정 일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정 후견인의 경우에는 권한 범위를 제한해서 필요한 부분만 보조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서 재산 관리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 신상에 관한 결정은 본인이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식인데 실제 사례를 보면 초기 치매로 금융자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자녀가 한정 후견을 신청해서 경제적인 부분에만 후견인의 도움을 받게 하고 거주지를 결정한다던가 가벼운 일상 지출은 본인이 하도록 하는 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신청했을 때는 치매가 초기였지만 점점 상태가 나빠질 경우에는 한정 후견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 나중까지 좀 생각을 하셔서 성년 후견으로 갈지 한정 후견으로 할지 결정을 해야 되고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 모두 치매가 발생한 후에 법원이 개시하는 법정 후견인데요. 이에 반해서 또 임의 후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두는 방법입니다. 임의 후견을 정하려면 아직 본인의 판단 능력이 충분할 때 본인과 또 후견인이 될 사람 사이에 후견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이 후견 계약을 공증을 받아서 공적 효력을 갖도록 만들어 두고 이후에 실제로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해지는 시점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신탁은 자신의 재산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제도고요.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약으로 미리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치매에 대비한 신탁을 흔히 유언 대용 신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를 이용하면 본인이 정상일 때 은행이나 신탁회사 같은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어서 나중에 내가 치매로 판단력이 떨어지더라도 이 신탁회사가 그 계약 내용대로 자산을 관리하고 처분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신탁을 활용하면 법정 후견과 달리 법원을 거칠 필요가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 금융기관이 자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투자나 운용에 전문성을 기대할 수도 있고 후견인처럼 개인이 관리하는 경우보다 좀 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치매 발병 직후 공백 없이 자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다만 위탁을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신탁 수수료 같은 비용이 든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치매 머니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분쟁 그리고 자산 활용을 위한 법적 절차들까지 살펴봤습니다. 가능하다면 치매가 진행되기 전에 전문가 상담해서 미리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소중한 재산이 치매머니로 잠기거나 묶이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현명하게 관리하시는 쪽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